봄바람을 타고 간만에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이 수출이 역대급 기록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달 그러니까 3월 한 달간 수출액이 3월로만 보면은 사상 최대고 전체로 보면 역대 세 번째로 높았다고 합니다. 특히 이게 내용상 의미가 있는 게 전통적으로 우리 수출을 이끌던 그 반도체 또 자동차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았던 기계류, 석유화학 또 섬유 이런 제품까지 모두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15개 주력 산업 가운데 14개 분야의 수출량이 올라갔다는데 이런 일은 9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서 이게 단순히 코로나로 인한 기저효과는 아니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일부 특정 품목만 잘 나가는 게 아니라 산업 전반에 걸쳐서 다 같이 상승세라는 건 무역 리스크가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의미에서 이거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벌써 5달째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고 경상수지도 11달째 흑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3년 전 2018년 달성한 수출 6천억 달러 기록을 넘어설 것이란 기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 사태가 아직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게다가 자국 산업을 지키려는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은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겨울이 길었으니 이 봄바람이 좀 오래오래 불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경제와 정의를 다 잡는 홍반장 KBS 기자 홍사원입니다. 홍사원의 경제쇼 출발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경제방송 많으면 많을수록 아무거나 들으시면 큰일 납니다. 홍사훈의 경제쇼를 전적으로 믿으세요. 네, 지금 이 전기차가 문제가 아니다. 이 곧 뒤따라서 올 자율주행차가 산업 생태계를 통째로 바꿀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글과 애플이 도대체 왜 자동차를 만든다는 건지 오늘 이거 알아보겠습니다. 디지털 산업 생태계 전문가 강정수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자, 먼저 자율주행차 오늘 주제는 그거로 갈 거예요. 그런데 네. 그거보다 먼저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차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 네. 새 차 바꾸려고 하는데 이거 전기차로 바꿔야 되나? 아니면 휘발유차로 바꿔야 되나? 휘발유차 괜히 바꿨다가 이거 중고차로 제값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바로 그러한 것을 우려할 정도가 되었다는 것이 특점이죠. 네. 과거에는 그거 고민 없이 내가 좋아하는 SUV를 살 것인가, 어떤 브랜드를 살 것인가, 어떤 크기를 살 것인가를 고민했다라면 이제는 차의 종류인 기본적인 그 구동장치의 종류인 휘발유차를 살 것이냐, 예. 디젤차를 살 것이냐, 전기차를 고민할 정도로 예. 전기차의 대중성들이 되게 강화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것은 시장에서 전기차들 이번에 아이오닉 5도 제대로 잘 나왔고 예. EV6도 되게 잘 나왔습니다.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정말 매력적인 모델도 많아졌지만 예. 문제는 규제 당국의 어떤 정책들의 변화 또는 자동차 생산 업체의 변화를 저희가 봐야 될 것이 있는 것이 예. 2030년까지 영국 같은 경우에는 모든 그 신차 판매에서 50%대 70%는 전기차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을 했고 예. 스웨덴 같은 경우는 아예 2030년에 내연기관 판매 금지. 그렇죠. 그리고 파리라든지 베를린이라든지 이런 도시들에서도 지금 특히 디젤차의 어떤 주행 금지라든지 예. 이런 것들도 오고 있고 규제들이 계속 오고 있는 거죠. 아예 도시에 못 들어오게 하는 그렇죠. 거. 그리고 이제 볼보 같은 경우는 2030년부터 아예 내연기관을 생산하지 않겠다. GM 대단히 큰 회사죠 미국에. 예. 우리는 35년부터 생산하지 않겠다. 그리고 랜드로버 한국에도 많이 다니고 있죠. 랜드로버 예. 같은 경우 2025년부터 디젤차는 우리 생산 안 하겠다. 아하. 이러니까 사람들이 고민하는 거죠. 보통 자동차는 중요한 또 자산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자산이라는 거는 항상 감가상각이 있습니다. 예. 3년 뒤에 내가 중고차로 팔았을 때 4, 5년 뒤에 팔았을 때도 제값 받겠지? 나름 50%는 좀 까이더라도 예. 그 정도는 받을 수 있겠는데 그때 되면 사람들이 디젤차 안 사면 어떡하지 중고차로? 예. 물론 아프리카로 수출할 수도 있고 다른 나라로 수출할 수도 있지만 이 가격의 몰락이 올 수 있으니 그런 것들이 연쇄적으로 당겨져서 걱정이 됩니다. 예, 그래서 예. 지금 진짜 진정 고민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전기차를 살 것인지 휘발유를 살 건지 디젤을 살 것인지. 근데 디젤은 제가 보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이렇게 조언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걸 환경 이런 걸 떠나서 예. 사실은 독일 차들이 요즘 보면은 한국에 4천만 원대, 5천만 원대로 과거에 비해서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세일에 들어가 있거든요. 디젤차의
디젤 승용차 같은 그렇죠. 경우에. 디젤 승용차나 SUV 같은 경우에. 근데 왜 그러냐면 유럽에서 디젤차가 안 팔리기 시작하니까 일종의 한국으로 떨이팔이만 하고 있는 거죠. 보시죠. 랜드로버도 한국에서 많이 팔리는 SUV인데 또는 제기어도 마찬가지고요. 네. 2025년부터 디젤 생산 안 해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차가 더 이상 생산 안 되는 희귀품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제값 자체의 그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우려가 있으니 2024년에는 도저히 못 살 거고 2023년에도 좀 이게 연쇄적으로 오면 사실 올해부터 고민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전기차로 사는 게 나아요, 그러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전기차가 낫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깜빡했는데 오늘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진행하는 이벤트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이거 소개하는 걸 제가 까먹었습니다. 오늘까지 4분 추첨해서 신환종 센터장의 새 책 인플레이션 이야기 선물로 드립니다. 인플레이션 이야기는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우리의 돈을 훔쳐가는지 잘 보여주는 책인데 별책 부록으로 2021년 자산 배분과 투자 전략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책 받고 싶은 분은 성함, 연락처 그리고 주소,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강 박사님 그러면은 지금 제가 아까 그 강 박사님 이제 그 잠깐 소개시킬 할 때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전기차가 지금 문제가 아니다. 네. 이거 다음에 바로 자율주행차 올 거잖아요. 네.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네. 지금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국에서도 자율주행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요. 네. 완전하진 않지만. 네. 고속도로에서 많이 네. 하죠. 자, 자율주행차가 오면은 그때부터 정말로 산업 생태계가 완전히 다 그 뒤집어질 거다라고 많은 분들이 주장하시죠. 강 박사님도 그렇게 주장하시잖아요. 물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자율주행차가 언제쯤 정말 우리가 현실화, 정말 집 앞을 나갔더니 네. 직장 문을 열고 나갔더니 자율주행차가 딱 와 있고 네. 이런 시대가 언제 올 것이냐는 건 저는 반드시 오긴 오지만 그렇게 네. 가까운 시일 내에 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건 언제 올 수 있냐면 정치권이 해결해 줄 수 있다. 법으로 인간이 운전하는 걸 금지시켜야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러한 정치 사회적 제도들도 있죠. 중간중간에 가면 자율주행차로 간다라는 건 그만큼 자동차의 판매량이라든지 자동차가 도로에 굴러다니는 양이 줄어들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만큼 타이어도 적게 만들어야 되고 그만큼 샤시도 줄어들게 되고 그만큼 이쪽 자동차 산업의 생태계에 종사하시는 근로자들이나 노동자들의 일자리도 줄어들게 돼 있는 거고 그럼 사회적 보험업계도 지금 문제가 된다고요. 그렇죠. 그럼 보험업계, 사고가 자동차 안 보험업계 나니까. 일종의 망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러한 저항들이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정당 같은 경우는 우리는 자율주행차 반대한다고도 유럽에 나오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전기차도 반대한다. 이것이 예를 들자면 독일에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 잘했던 게 뭐냐. 휘발유하고 디젤차 끝내주게 잘 만들었는데 왜 우리의 강점을 유지하지 저런 신생업체가 바이두가 뭐 샤오미도 이제 전기차 만든다고 이런 시대에 우리는 용납 못하겠다. 개나 소나 정말 다 만드는 거냐. 이거 막아라. 라고 이런 정책 압력을 있는 사람들도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에 자율주행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도적으로 헌법을 고쳐야 되는 이슈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트롤리 프로블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쪽으로 가면은 사람을 5명을 다치게 하고 이쪽으로 가면은 1명을 다치게 해서 개발자가 1명이 다치는 쪽으로 코딩을 한다. 근데 1명이든 4명이든 인간은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에 1명을 다치게 하든 4명이 다치게 하는 것은 개발자가 정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한 뭐 요즘 뭐 인공지능 윤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건 윤리의 문제를 넘어서서 헌법의 문제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정치사회적 제도가 있기 때문에 좀 늦게 올 건데 그러면 왜 기업들이 이걸 알면서도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할까? 거꾸로 질문해 봐야 되죠. 그러니까요. 왜 알면서? 왜냐하면 중간에 파생 상품들이 존재할 수 있거든요. 파생 상품? 그러니까 즉 우리가 말하는 주식에서나 증권에서의 파생 상품이 아니라 즉 자율주행으로 가는 길목에서 그 기술력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중간 생태계와 중간 산업군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진짜 그럼 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못 만들어내면 생각해보세요. 기업이 만약에 1,000억을 투자하거나 또는 1조를 투자를 해요. 보통 기업에서 결제 올리려면 1조를 투자하면 언제쯤 우리가 리턴 이 투자에 대한 수익률을 기대하고 보고서를 써야 돼요. 근데 어느 지금 기업에서 자동차 기업에서 우리가 자율주행에 지금 1조, 2조, 3조 지금 어마어마한 돈들이 들어가는데 투자에 대한 환수 시기는 물음표 이렇게 찍었을 거라고요. 이러면 누가 결제하겠어요. 뭔가 중간 전략을 놨어야 되는데 그걸 제가 보는 것은 자동차 OS라는 카 OS라고 하는 자동차 운영체계 시장입니다. 즉 스마트폰에서는 iOS나 그다음에 안드로이드 같은 거죠. 만약에 자동차에도 안드로이드가 가능해지고 일부 지금 미러링하는 것이 아니라 전면적인 자동차의 제어를 소프트웨어가 100% 하는 시대, 우리 스마트폰처럼 그래서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할 때마다 갑자기 카메라 기능이 좋아지고 자동차 성능이 더 좋아지는구나. 그렇죠. 배터리 수명이 더 길어지고 한번 충전하면 무언가 좀 달라지는 갑자기 없었던 다른 기능들을 진행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벌써 스마트폰에서
체험을 했거든요. OS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뭔가 좋아져. 내 스마트폰이 네. 좋아지고 똑똑해지고 더 예. 좋은 서비스를 즐기는 것. 예. 자, 이러한 것들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경제적인 것도 보십시오. 한국에서도 지금 많이 비판받고 있는 게 애플이나 구글이나 한번 OS 만들고 한번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연 다음에 매번 수수료 30%씩 챙겨가니 예. 게임을 해서 아이템 사도 구글이 30%. 예. 내가 음악을 들어도 스트리밍해도 30%는 애플이. 예. 이런 시장이잖아요. 그럼 황금알을 낳는 거인 거죠. OS를 장악하면. 가만. 지금 제가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천천히 좀 말씀을 해주시고 네. 호흡 좀 가다듬으시고 계속 그러니까 업데이트를 이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자율주행차도 그러니까 뭔가 통신을 통해서 네. 이 자동차의 OS가 네. 뭐 안드로이드 체제를 이용하든 iOS 체제를 이용하든 네. 뭔가 자동차 성능이 계속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네. 그러면은 지금 기존의 자동차는 네. 시간이 갈수록 중고차가 값이 뭐 무슨 값이 된다고 하잖아요. 네. 계속 내려가잖아. 네. 안 그럴 수도 있겠네. 계속 그렇죠. 자동차가 좋아지는 거 아니야? 그렇죠. 또. 만약에 자동차도 감가상각률이 떨어지는 폭이 예. 그렇게 큰 폭으로 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마트폰 보시면 주변에서 2년마다 바꾸시는 분들도 많지만 예. 3년, 4년 쓰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예. 갑자기 도저히 못 쓰겠는데 업데이트 한번 되더니 그래도 쓸만해졌어. 앞으로 6개월 더 써야지. 예.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업데이트가 OS가 생겨서 업데이트가 가능해진다라는 거는 소비자들한테도 좋은 일이죠. 하나의 일화가 2018년 있었던 건데요. 테슬라 물론 특정 업체를 제가 옹호하는 것은 아니고요. 테슬라 직원 식당에 사람들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 울퉁불퉁하는 길을 가다 보면 예. 자동차 바닥에 긁힌다. 긁힐 때마다 내 살이 긁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 개발자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GPS로 울퉁불퉁한 길에 대한 정보를 받아서 그걸 지날 때는 서스펜션을 올려서 조금 더 차체를 높여서 지나가게 되면 내 살이 아픈 거는 없어지지 않겠냐. 그 좋은 아이디어다. 그랬더니 그 개발자가 밥 먹고 들어가서 코딩을 30분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테슬라 차를 업데이트를 했더니 실제로 그 기능이 구현이 됐습니다. 그게 가능해지는 거고. 그게 가능해지는 거죠. 물론 나의 차 주행 데이터가 자동차 기업에 넘어가서 뭐 감시할 수 있고 내가 어디를 갔는지 알 수 있고 이건 좀 깨림칙한 이런 문제는 또 다르게 풀 문제지만 예. 이렇게 자동차가 네트워크로 연결될 때 예. 소비자에게 유익은 명확한 거죠. 근데 소비자가 쓰는 돈도 많아집니다. 저희 스마트폰 처음에 사용할 때는 어떻게든지 무료 애플만 이용했잖아요. 어플만. 그렇죠. 그러다가 좀 저는 시간 지나면서 그런데. 좀 시간 지나면 지릅니다. 이거 하나 사지 뭘. 겨우 3,000원인데. 예. 한번 샀다고 여기 안에서 인앱 결제가 있네. 그러면서 또 아이템 하나 사는데 1,000원. 그래서 친구들한테 선물도 하고요. 이모티콘. 그럼 자동차에서 그럼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보통 자동차에는 하나 전제 조건 피처폰이 있을 때 스마트폰 갔을 때 이렇게 앱이 다양해질 줄 몰랐거든요. 게임도 이렇게 폭넓어질 줄 몰랐던 것처럼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자동차 앱이 있을 거라고 있다고 치고. 근데 지금 상상할 수 있는 건 좀 그래요. 예를 들면 요즘 이번에 벤츠에서도 내놨지만 자동차 앞에 이 디스플레이를 AR이 가능하게 바꿔놓고 있거든요. 증강현실. 네, 증강현실이 가능해진다면은 즉 우리가 가는 자동차가 가고 있는 건물들의 도로들의 정보들이 이 자동차 화면 유리면으로 디스플레이로 보인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호객 논어를 예를 들면 제가 설치를 했어요. 어느 지역을 내가 한번 호객 논어가 뭐야? 이 집 없는 사람들이 꼭 갖고 싶은 앱입니다. 즉 어느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실제 거래 가격이 얼마였는지 내가 저 지역으로 이사 가기 위해서 얼마를 더 저축을 해야 되는지 그런 앱이 실제로 있는 거예요? 네, 있습니다. 20대 30대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필수품 앱이거든요. 그러면 그걸로 내가 그 지역을 한번 탐방을 가고 싶을 때 자동차로 가다가 이 지역의 가격들은 이렇구나. 아니면 또는 직방을 깔았어요. 또는 이러한 앱을 깔으면 이 지역의 월세 가격은 이렇구나. 이런 걸 알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이니까 운전에는 신경 안 써도 되니까 가면서 주변의 아파트 값에 그야말로 가격이 시세가 이러네. 네, 자율주행이 되든 아니든 또 만약에 자율주행이 부분 자율주행이 가능한 지역이 대부분 공항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제가 만약에 지금 코로나가 다 팬데믹이 끝나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해외여행을 시작하게 될 때쯤 물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지만 또 자가로 운영해서 갔을 때 내가 집에서 몇 시에 출발했으면 좋겠는지를 더욱더 정확한 AI들이 알아내고 추천에 의해서 출발을 해요. 그럼 공항 입구에 이 출발 입구의 게이트 앞에 도착을 하면은 내가 짐을 갖고 내리면 그때부터 자율주행 모드로 차가 바뀌어서 주차장으로 알아서 주차하게 되고 이런 것들은 그냥 자율주행 기능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제 스마트폰의 앱과 공항의 주차장 앱과 그리고 공항에서 있는 비행기의 출발과 도착에 대한 정보가 들어오는 앱들이 통합이 돼서 이것이 흔히 말해서 싱크가 될 때 가능한 일인 거죠. 그것이 자동차에서 싱크가 된다라면 통합이 된다라면 대단히 흥미로운 세계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OS를 만든 업체는 흔히 말해서 떼돈을 벌겠죠. 그러면 지금
지금 얘기하시는 게 그 OS를 만든다는 게 현대자동차가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벤츠가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닐 것 같고. 우선은 테슬라 같은 업체라든지 구글이나 애플이 우위에 서 있지만 오늘 또 뉴스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현대자동차하고 구글이 협력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자동차를 협력한다는 게 아니라 거기서 써 있는 것은 서비스를 진화시키겠다 나와 있어요. 현대자동차는 차량 서비스. 네, 차량 서비스를 제네시스 이상에서 나오는 지금 주행 데이터들이 지금 모여지고 있는데 이것을 구글에 제공하고 구글은 소프트웨어 기술을 제공해서 함께 차량 서비스들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진화시켜 나가겠다고 나와 있거든요. 지금 오늘 나온 보도에 따르면. 그럼 이거는 우리가 논쟁이 있었던 얼마 전에 논쟁이 있었던 애플카를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가 만드냐 안 만드냐 이건 아직도 살아있는 불씨지만 지금 새롭게 자동차의 서비스 분야에서 협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흔히 말하는 전통 자동차 기업 완성차 업체들이 구글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전통 소프트웨어 강자들과 테크 강자들과 합종 연행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현대자동차만 구글과 연합하는 건 아니거든요. 포드도 지금 연합하고 있고 많은 완성체 대형 업체들이 구글이나 애플과 협력을 할 거고요. 테슬라는 아마 독주 체제로 가겠죠. 애플하고 비슷하잖아요. 하드웨어에서부터 소프트웨어까지 이것까지 다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마 테슬라는 독립적인 모드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 뭐 폭스바겐이라든지 현대차도 지금 개발자들 많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도. 근데 폭스바겐은 대규모로 채용하고 있고 심지어는 1차 벤더라고 할 수 있는 보쉬 같은 경우에도 대규모적으로 개발자들을 채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기술자? 자율주행 기술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OS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OS를? 네. OS부터. 근데 OS를 만들기 힘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완성차라고 하잖아요. OEM이라고 합니다. 나쁘게 표현하면 조립이 근 거거든요. 중요한 기술 즉 모터라든지 또는 뭐 파워 트레인이라든지 이런 거는 현대차가 모비스를 통해서 만들고 있죠. 그렇죠. 하지만 타이어라든지 중간에 브레이크 시스템이라든지 다양한 이 부품들 약 3만 개에 이르는 부품 업체들이 납품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 3만 개의 부품에 펌웨어라는 것들이 깔려 있거든요. 펌웨어. 펌웨어라고 해서 스마트폰에 있는 그 펌웨어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모든 기계에 있는 그러니까 기계단에서 움직이는 파워를 켜라, 꺼라, 조금 더 가속도를 내라, 말아라, 강도를 어떻게 요 정도의 아주 단순한 기능들을 하는 것이 펌웨어인데. 그러니까 각각의 부품에 다 그 펌웨어가 들어가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럼 이 3만 개를 통합해서 운영체계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OS네. 그렇죠. 카 OS. 그렇죠. 근데 이제 전기차는 보통 1만 개의 부품이 있으니까 1만 개를 조절하겠죠. 자, 1만 개를 조절하려면 1만 개의 부품 회사하고 매일 모여야 되는 거예요. 1만 명의 회사들 다 와봐. 그 협력업체들 1만 개의 협력업체들 물론 자기는 자차에서 한 30%를 차지할 수도 있고 40%를 차지할 수 있지만 1만 개의 담당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회의한다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죠. 이건 어마어마한 도전인 거죠. 스마트폰보다 더 어렵다는 거고 그런 면에서 자동차 OS 부분은 스마트폰보다 되게 어려운 그러니까 영역이지만 반드시 만들어낼 겁니다. 근데 완성차 업체가 하기에는 지금의 흔히 말하는 생산 공정 자체가 너무나도 분화되어 있고 흔히 말하는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공급망들과 벤더망들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이다. 자, 그러면은 제가 어느 정도 이해했어요. 구글과 애플, 심지어는 중국의 바이두 검색업체 거기도 지금 뭐 자동차 네이버나 다음도 지금 뭐 한다고 준비한다고 뭐 소식도 들려요. 이해는 가요. 그러니까 이 자동차를 만든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 OS를 만들겠다. 이게 정말 돈이 되는 거다. 그리고 이걸 잡으면은 OS 자동 자율주행까지 갈 수 있는 투자의 여력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두뇌가 해당되니. 나머지 뭐 BMW든 벤츠든 현대든 폭스바겐이든 뭐 토요타든 여기는 거기서 OS에서 그 스펙을 만들어주는 대로 일종의 하청업체가 되는 구조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하청업체가 돼도 예를 들면 갤럭시를 우리가 구글 엔드로이드의 하청업체라고 볼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운영체계가 있어도 훨씬 더 잘 만들고 훨씬 더 이쁘게 만들고 보다 빨리 이쁘게 만들 수 있는 업체들은 분명히 돈을 벌 거고 시장에서의 어느 정도의 점유율은 가져가겠죠. 근데 삼성전자만 하는 애들에도 갤럭시를 많이 팔아서 돈은 벌지만 그 안에서 작동하는 우리 이용자들이 우리 시민들이 소비자들이 매일매일 쓰는 앱에서 앱을 통해서 이익을 걷지 못하거든요. 심지어는 통신사들도 매달 정액은 받지만
통신사 앱들을 많이 사용하지는 않거든요. 거기서 돈을 벌기는 어렵거든요. 다 구글 앱을 애플 iOS 앱을 다 그렇죠. 산다 그리고 이거죠. 애플하고 구글이 가장 많은 돈을 벌죠. 이 생태계에서는. 하지만 훌륭한 하드웨어를 만드는 업체도 적당한 돈을 벌기 때문에 이 시장 자체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또 한 가지, 애플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현대차하고 그 뭐 그런 네. 그 일도 있었지만은 네. 애플은 전통적으로 그 OS, iOS 그 운영 체제도 만들지만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네. 전화기도 자신들이 직접 해야지 속이 풀리는 사람이잖아요. 컴퓨터도 직접 해야 되고 네. 모든 걸 자신들이 다 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애플카라는 걸 이제 하는 것 같아요. 네. 누군가 애플이 자동차를 만들 수는 없으니까 네. 그걸 만들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전통적인 자동차 메이커를 하나 우리랑 같이 하자. 네. 뭐 이렇게 하려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구글도 그러니까 지금 그런 그 OS의 강자인데 네. 구글은 그렇게 할 생각은 아니겠죠? 그 철학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러니까 예. 애플은 흔히 말해서 이렇게 수직 통합을 통해서 예. 그러니까 즉 1부터 100까지 자기가 다 하는 스타일의 기업인 거고 예. 구글은 여기서 두뇌만 자기네들이 가져가지고 여기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갖게 되는 이런 형식이거든요. 이게 좀 기업의 철학하고도 관련이 돼 있고 예. 개방형이냐 통합 이 폐쇄형이냐 이렇게 나눌 수도 있죠. 그래서 예, 예. 구글은 이렇게 협력을 할 겁니다. 애플은 흔히 말해서 아이폰도 보면 디자인드 바이 애플이잖아요. 예. 생산은 사실은 다른 업체가 하고 있는 거죠. 예. 그 마찬가지로 차랑 애플카를 만들어주는 업체를 찾는 거고 구글은 벌써 지금 현대하고 하는 협상의 내용도 다르잖아요. 차량 서비스를 공동으로 개발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예, 그런 예. 면에서 아마 보다 열린 생태계로 같이 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스마트폰과 다르게 자동차는 개방형으로 가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부품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도 뭐 이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뭐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이 구글이 이렇게 흔히 말해서 우리는 OS만 내놓을 테니까 이 OS 받았으면은 기아차도 뭐 이거 받았을 수 있고 포드도 할 수 있고 폭스바겐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 이렇게까지 가기는 어려울 거고요. 처음부터 이 생산자들과 많은 협의와 협력 속에서만 개발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들으시는 분들 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문의가 좀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이분 누구냐라는 질문 저희 그 댓글들이 많습니다. 공부 잘하게 생겼다 이런 댓글도 있고. 고맙습니다. 자, 이하로님이 자동차는 스마트폰과 달리 사용하고 싶은 OS를 수시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 OS를 만드는 회사가 갑이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런 뭐 좀 그 의견이 있었고, 자율주행차가 1246님이 자율주행차 해킹된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대책이 있을까요? 사실 저도 이 부분이 매우 의심스럽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네. 특히 두 번째부터 답변을 드리면 자동차는 안전하고 직결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람의 목숨하고도 직결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스마트폰 해킹이 당하도 개인정보가 나가면 문제가 있죠. 그리고 예. 특히 금융정보가 나갈 경우에 큰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죽지는 않지. 죽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서도 자율주행 관련돼서 자동차 소프트웨어라든지 운영체계에서 가장 많이 신경을 쓰고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예. 규제 당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테슬라라든지 구글이라든지 포드라든지 현기차도 이 부분을 가장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 통신이 끊겨도 뭐 5G 시대가 오면 이런 네트워킹이 올라면 5G가 유리하겠죠. 예. 근데 5G가 끊겨도 자동차는 굴러가야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하나의 주체가 돼서 해킹도 막아야 되지만 이런 안전도를 높이는 다양한 장치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자율주행의 시대 또는 자동차 OS의 시대 또는 전기차의 시대를 가면 다양한 사회적인 파생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고용의 문제, 그다음에 우리의 산업 구조의 조정의 문제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해킹의 문제들, 뭐 이런 부분들이 다양했지만 이거는 저는 이 문제가 두려워서 우리가 회피할 것은 아니고 이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배터리 가격 대단히 높았잖아요. 예. 기술과 기술로서 해결하다 보니까 그렇지. 점점 가격도 낮아지는 거고 예. 물론 소비도 증가하기 때문인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요즘 많이 나오는 그 배터리 들어가고 있는 리튬이 문제다. 코발트가 문제다. 그랬더니 코발트의 함량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러한 것은 산업이 시장이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원회를 둘 수도 있는 거고요. 시민 감시기구를 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사회 제도적으로 그건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시장이 어차피 형성되면 그걸 위험한 상태로 그냥 놔둘 리는 없을 테고 그렇죠. 분명히 해결을 하겠죠. 하겠죠. 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정치가 있는 거고 음. 사회가 있는 거니까요.
또 아까 그 OS를 수시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거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부분이 네. 지난번에 애플이 현대차하고 그 좀 사달이 있었을 때 네. 애플은 협력업체를 그러니까 협력할 파트너를 구하는 게 아니고 하청업체를 구하는 거다라는 네.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네. 이런 누가 갑이냐라고 네. 해서 논란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프트웨어를 장악하면 그러니까 파이에서 큰 것을 먹을 수 있고 예. 하지만 하드웨어를 잘 만들어도 어느 정도 시장에서의 이윤을 창출하는 중요한 기업으로서 기업 가치들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OS를 수시로 바꿀 수 있느냐? 그거는 지금 갖고 있는 갤럭시하고 아이폰하고 OS를 수시로 바꿀 수 있는 쉽지 않거든요. 둘이는 못 바꾸지 뭐. 네, 예, 예. 그거는 소비자 단에서는 바꿀 수가 없는 거고요. 생산자 예. 단에서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즉 애플의 흔히 말하는 경제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수직적 통합이라는 것에 들어가서 하청업체로 갈 것이냐, 예. 아니면 안드로이드가 추구하는 것처럼 독립적인 이 디바이스를 만들면서 구글이 정해준 안드로이드가 정해준 흔히 말하는 예. 규칙을 지키면서 만들 것이냐, 이런 식의 어떤 것이 달라지는 것처럼 예. 자동차 시장에서도 내가 10,000개 전기차로 가정한 10,000개에 이르는 부품을 만약에 구글이 만들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 구글이 만들어준 정해준 규칙을 다 이 10,000개의 적용해서 OS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도 쉽지 않은데 예. 올해는 우리가 구글용으로 만들었다가 내년에는 애플용으로 만들었다가 그다음에는 테슬라용으로 만들고 그다음 4년 뒤에는 우리 걸로 만들고 가장 좋은 이상적인 어떤 상황이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갑을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이 뭐 나쁜 의미로서 예를 들면은 모든 돈은 다 갑이 벌어간다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갤럭시도 분명하게 삼성전자도 그 굴기로 일어났던 것처럼 예. 분명하게 기회도 저는 완성차 업체에도 기회는 있을 것이다. 예. 하지만 우리가 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우리가 은유적으로 우리가 유추해서 봤을 때 이 앱스토어하고 구글 플레이가 막대한 돈을 버는 것처럼 사실은 여기에서 돈을 크게 버는 것은 오히려 서비스 업체일 수도 있다. 진짜 왕서방은 그러니까 OS 업체라 이 얘기를 그렇죠. 그렇게 하신 거죠? 네네. 그러면은 궁금해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현대차도 그렇고 지금 카 OS 개발하기 위해서 기술자들 계속 영입하고 네. 만드는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이 지금 테슬라나 구글이나 네. 애플이나 이쪽은 훨씬 더 앞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어느 정도 우리도 그럼 하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구성 요소입니다. 말씀드렸던 모든 부품을 하나로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능력. 예. 두 번째는 주행 데이터입니다. 예. 방대한 주행 데이터가 필요하거든요. 예. 근데 테슬라는 처음부터 주행 데이터를 모으는 방향으로 갔고요. 아하. 그리고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제네시스부터 모으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제네시스 제가 알기로는 작년 모델부터일 거예요. 그러니까 예. 최근 모델부터 이제야 모으고 있다라는 거죠. 음. 물론 한국의 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그 주행 데이터는 그 광활한 땅에서 그 호주라든지 미국의 광활한 땅에서의 주행 데이터보다는 훨씬 더 값어치 있습니다. 그렇겠죠. 갑자기 우리는 좌회전 깜빡이었다고 우회전하는 차량도 수두룩하고 깜빡이 안 하고 좌회전 우회전하는 차량도 많잖아요. 예. 이런 데서 모은 데이터하고 착하게 운전하는 사람들, 넓은 땅에서 운전하는 사람들, 주차장 공간 넉넉한 데서 그 주행 데이터하고는 저는 데이터의 그 품질이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저희 또한 못할 거는 없지만 가능성은 열어두었지만 먼저 누가 선점을 할 것인가에서는 아무래도 테슬라라든지 소프트웨어 빅테크 기업들이 아직까지 조금 더 먼저 출발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고 현대차도 이제서지만 혼자는 아니니까 구글하고 같이 가자 해가지고 지금 출발하고 있다는 면에서 결승전에 누가 먼저 도달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1등만이 다 먹는 시장은 즉 위너 테이크스 올이라고 하는 1등만이 다 먹는 시장은 아닐 것 같고요. 한 3등까지는 기회 있지 않을까. 1등들이 다 먹었잖아요. 보통 요즘 과점 시장이라고 하는데요. 과점 경쟁이라 하는데 2등까지는 많이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은 마이크 좀 가까이 대시고 중국의 그 바이두라는 검색 업체가 있어요. 네. 여기서 자기네들도 그럼 자율주행차 이거 하겠다. 전기차라고 하겠다. 먼저 전기차죠. 먼저 전기차로 하겠다. 네. 뭐 샤오미도 하겠다고 했어요. 네. 샤오미는 제가 이해를 하겠어. 네. 샤오미야 뭐 그 전자제품 기존에 만드는 회사니까 뭐 전기차라는 게 기존의 내연차보다는 훨씬 더 좀 만들기가 뭐 쉽다니까. 네. 그래도 중국에서도 이미 뭐 자동차 업체들도 있고 그러니까 하는데 바이두까지 여기도 그럼 마찬가지로 이게 정말 진짜 돈이 되는 거는
저 OS구나, 구글이나 애플이 하고 있는 거 저걸 우리도 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네네. 바이두는 중국에서 가장 먼저 자율주행 그 연구를 시작한 기업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네이버도 지금 자율주행 연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바이두 같은 경우는 2015년부터 자율주행 연구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오래전부터 자율주행을 기술에 대한 투자를 하고 연구를 해왔는데 보통 다른 완성차 업체 자동차를 사서 거기에 탑재를 해서 뭐 하는 시장이었는데 중국에서 이제 흥미로운 변화가 뭐였냐면 작년 8월, 2020년 8월에 상하이 자동차가 GM하고 합작해서 홍강이라고 하는 한국말로 홍강이라고 하는 붉은 빛이 나는 이 자동차를 약 4,000달러 정도의 가격으로 만들었거든요. 진짜 자동차인데? 네. 폭발적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돈으로는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이면 사는 거예요. 근데 2인용 차입니다. 보조금 없이? 네. 보조금 없이 2인용 차를 500만 원 주고 사는 거예요. 폭발적으로 팔리고 있어서 올해는 테슬라의 판매율을 꺾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강이라는 자동차. 홍광. 근데 중국은 또 이런 말로 중국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짝퉁 자동차도 많거든요. 홍강이 인기를 끄니까 곳곳에서 2인용 자동차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3인용 전기차, 바퀴가 3개인 과거로 치면 우리 산발이 3륜차도 전기차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산발이 오랜만에 들어보네. 그러니까 바이두에 보기에는 지금 바이두가 테슬라랑 경쟁하는 끝내주는 세단을 만들려는 게 아니거든요. 아이오닉 5와 경쟁할 수 있는 이런 멋진 자동차를 만들 필요는 없는 거예요. 중국에서 우선은 일단 판매를 하면 홍강 정도만 만들어도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부품도 많지 않고 이미 만든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근데 여기에다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태우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이두로서는 진출하지 않을 수가 없는 시장인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관련해서 테슬라도 지금 반값 전기차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네, 토요타하고 합작해서. 네. 토요타하고 그래서 합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거는 뭐냐면 테슬라는 뭐 지금 사이버 트럭도 만들고 큰 트럭용 전기차도 만들고 있고 원래부터 그 모델 S부터 시작해서 고급차부터 내려오는 거잖아요. 항상 삼각형 모양입니다. 테슬라는 항상 고급형 소량 팔리는 고급차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내려오는 스타일이고 많은 경우에는 아래로부터 올라가는 케이스였는데 테슬라는 위에서부터 삼각형에서 꼭지점부터 내려오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마지막인 게 이 저가형 반값에 만들겠다. 즉 15,000달러에 만들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도 이게 조금 싸지는 않습니다. 중국 시장을 겨냥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우선은 이걸 만들려면 지금 기가 팩토리 지금 테슬라가 짓고 있는 거는 뭐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에 있는 샌프란시스코하고 그다음에 상하이에 졌고 지금 베를린에 있는 기가 팩토리가 내년에 완공이 되고 지금 텍사스에 또 짓기 시작하죠. 여기에는 이 반값 전기차가 낄 자리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토요타랑 같이 이제 공장부터 져야 돼요. 공장부터 져서 생산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이 홍강 때문에 나타나는 여기에 대한 반사작용인 거죠. 그럼 지금 토요타하고 테슬라하고 손잡는다는 거는 중국 시장 겨냥한 겁니다. 고급형, 저가형을 홍광 중국의 그야말로 그 저가형에 그 대응하기 위해서 그 전략의 하나라고 지금 보시는 거군요. 왜냐하면 중국이 자동차가 신차 시장이 1년에 2,400만 대입니다. 신차만 2,400만 대 팔리는 시장이고 미국이 1,700만 대고 저희가 한 1,700에서 1,800만 대 시장, 170만에서 180만 대가 한국이고 그다음에 미국이 한 1,700만 대가 1년에 팔리고요. 중국은 2천만 대가 넘게 팔립니다. 그러면은 테슬라는 그런 전략을 갖고 있다는 것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이해하기보다는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런데 도요타도 그럼 그 전략에 그럼 오케이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도요타도 지금 일본에서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도요타가 사실은 브랜드 가치로는 지금 현재까지는 테슬라가 있기 전엔 넘버 원이었잖아요. 판매량으로는 폭스바겐하고 토요타가 서로 1, 2위를 다투고 있었는데 그중에 많은 부분이 중국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서 너무나도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중국에서 정책적으로 워낙 스모그 현상도 많고 이런 현상도 있으니까 전기차를 미는 거고 다르가는 산업적인 전략적인 차원에서 내연기관차하고 협력하다가 내연기술은 쉽게 오는 게 아니니까 그럼 내연기관 우리 빼내고 얘기하자. 그러면 전기차부터 하면은 너희랑 우리랑 출발점이 같네? 그리고 전기차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정책적으로 밀어야 되는데 아무리 중산층이 많아도 이걸 감당 못하는 보조금을 줘도 안 되는 층들이 있으니 그러면 2인용 차 이렇게 해서 지금 만들기 시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교두부를 잃어버리면 규모의 경제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어느 정도 판매가 돼야 우리 투자에 대한 리턴을 받아서 유럽에도 팔고 미국에도 팔고 한국이나 일본에도 팔 수 있는 거거든요. 저희 현대차도 중국에서 파는 게 대단히 중요한 전략적 시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중국에서 어느 정도 팔아줘야 이 차의 생산성이 나옵니다.
이윤이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 지금 거세게 올라오고 있는 갑자기 중국 사람들 다 2인용 전기차 타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것도 중국 브랜드로. 여기에 나름대로 일본 차라든지 미국 차들도 관심이 있는 시장인 거죠. 그러면 그 테슬라의 지금 그 캘리포니아 공장이나 네. 뭐 중국 공장 또 베를린에 새로 지을 공장들이나 이런 것들은 주로 좀 기존의 전통적인 테슬라가 만들어왔던 그 그렇죠. 좀 고급형에 좀 주력하고 그렇죠. 모델 3라든지 모델 Y 그다음에 사이버 트럭. 네. 토요타에다가는 좀 보급형 중국의 아까 홍광이라는 네. 그런 저가형의 차에 맞설 수 있는 대항마를 갖다 좀 그렇죠. 하는 전략이다는 거. 네, 이미 그 부분이- 토요타는 중국에 공장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네. 제가 네. 그 부분이 어디서 좀 그런 근거가 이렇게 있는 정보를 갖고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럴 것이다라고 하시는 건지. 벌써 해외에서 많이 나왔는데요. 사실은 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테슬라 요즘 주가가 대단히 중요한 거니까 네. 테슬라가 4월 달에 엄청난 전략을 발표할 거다. 이것이 주가를 부양할 것이라는 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에 대한 완전한 실험을 할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예. 그런데 이제 나왔던 것이 바로 토요타하고 이 반값 자동차 만드는 거다. 근데 사람들이 이거 갖고 주가가 부양이 되겠느냐? 아니다. 4월 달에 자동차 OS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부분들이 있는데 예. 여기에서는 이 홍강에 대해서는 BBC라든지 사실은 미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나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대단히 크게 보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테슬라의 제1의 적은 홍강이다. 이런 보도가 이미 2월과 3월에 BBC와 월스트리트저널과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테슬라가 답을 해야 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이런 보도들은 이미 있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그 태백님이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 강 박사님이 답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전기차는 배터리 사고로 일부라도 손상이 되면은 전부 교체해야 되는 건가요? 전기차는 AS 비용이 적어서 유지비가 싸나요? 뭐 전기차는 AS 비용이 적다는 건 저희 시간에도 많이 좀 나왔어요. 네. 배터리는 그 팩이 여러 개로 그냥 수백 개 수천 개로 이제 뭐 쌓여 있다면서요. 그런데 네. 안전하다고 많이 얘기를 하죠. 이거 일부라도 손상이 되면은 이거 전체를 다 갈아야 되는 건지. 만약에 내연기관 차에서 네. 모터가 교통사고로 저의 핵심 엔진이 찌그러지거나 그러면 부분만 뜯어내서 바꿀 수는 없고 통으로 갈아야 되잖아요. 예. 배터리 통으로 가는 것 자체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중국의 니오 같은 경우에는 충전 방식이 아니라 교체 방식이잖아요. 예. 제가 어딜 들어가면은 그 배터리 다 꺼내가지고 새 거로 바꿔주잖아요. 충전 시간 줄이기 그렇죠. 위해서.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테슬라에서 과거에 중요한 임원을 했던 분이 최근에 스타트업을 만든 것이 이런 배터리를 전기차에서 쓴 것들을 가져와서 다시 고쳐서 일부분만 바꿔가지고 다시 납품하는 이런 중고용 배터리 시장에도 뛰어들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론적으로 부분 교체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부분 교체를 해서 쓰는 것이 비용이 쌀지 전체를 바꿔서도 하는 것이 비용이 날지는 아직까지 판단할 수는 저는 그쪽으로 전문 지식은 없고요. 네. 근데 부분적인 부분만 바꿔서 그 배터리는 쓸 수 있지만 내가 가진 자동차에서 부분적으로 바꿔서 쓸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그건 언뜻 들어도 배터리가 뭐 맨날 불도 많이 나고 그런데 그 불안해서 그 일부만 바꿔서 쓸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은 드는데 배터리 자체가 문제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의 절연체가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 얼마 전에 애플하고 그 뭐 현대차, 폭스바겐 이쪽 닛산까지 다 뭐 얘기만 계속 지금 연기만 솔솔 품다가 뭐 결정적으로 하겠다는 데는 지금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즘 또 LG 전자가 또 얘기가 나와요. LG 전자의 LG 전자가 마그나라는 그 자동차 그 부품 아주 큰 업체, 회사죠. 네, 유명한 거기를 회사죠. 인수했잖아요. 네. 여기가 애플하고 먼저 좀 그러니까 얘기를 했대요. 우리랑 같이 해보자. 애플 할 데 없으면은. 가능성 있는 얘기입니까? 여기 LG전자도 사실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는 아니잖아. 네, 맞습니다. 근데 뭐 바이두가 자동차 만들지 않았던 회사인 것처럼 지금 이제 LG가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것은 배터리죠. 배터리에서의 우수한 능력을 갖고 있고 이 부분을 가지고 이것을 무기 삼아서 전략적인 어떤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는 거고요. 저는 마그나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유명한 유럽에 있는 이 전장 업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둘만의 조인으로서 무언가 이루어지질 않을 거고요. 또 다른 합종 연행들이 이미 시장에서 물밑에서 협상되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니도 오스트리아에 있는
전장업체들과 결합해서 전기차 출시를 갖다가 2022년 예고하고 있거든요. 아, 소니도 전기차 만드네. 네, 그렇습니다. 2020년 판매를 네.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기 컨셉트카는 나왔고 프로토타입이 알프스 지역에서 돌아다니기 찍혀서 유튜브에서도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됐거든요. 예. 소니도 만드는데 LG가 못 만들 이유는 없습니다. 어떤 파트너하고 결합해서 만들 수 있느냐. 그만큼 아까 말씀드렸던 3만 개가 들어가는 부품에서 예. 1만 개의 부품으로 작아진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아무리 노력해도요. 예. 내연기관 정말 현대는 엄청난 일을 했던 겁니다. 내연기관을 만들었다는 거. 엔진을 만들었다는 거. 엔진을 만들었다는 그렇죠. 거. 그리고 이것을 이 엔진이라는 것은 그 상하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예. 이것을 회전 운동으로 바꿔서 파워트레인으로 바퀴에 전달하는 능력은 웬만한 기업들이 모방할 수 없는 기업이에요. 중국에서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안 되고 포기한 거거든요. 네. 근데 배터리 전기차는 다른 겁니다. 우선 이 내연기관이 없는 거고 이 내연기관 하나에서 만들어진 에너지를 네 군데로 전달하는 조율하는 이것이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핵심 기술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면 배터리에서 모터가 근데 어디에 네 바퀴에서 다 돌아가잖아요. 예. 이러기 때문에 훨씬 더 근데 만들기 편해진 거고 이것을 잘 만드는 기업들이 전문 기업들이 있는 거죠. 그 전문 기업들을 잘 하고 문제는 어려운 건 이제 샤시겠죠. 예, 샤시는 아직까지도 웬만한 기업들이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만들어도 경제성을 담보할 수 없고 예. 그렇기 때문에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도 보시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납품을 받는 거잖아요. 비용상 자체에 만들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러니 이런 샤시를 만드는 업체랑 계약만 잘 맺으면 전장 업체들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이 기업들의 그런 노하우들이 쌓여 있으면 이 업체들과 협력하면 소니도 뭐 하는데 LG가 못할 것은 없다라고 이론적으로 못할 것은 없습니다. 참 이게 제가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기존에 그러니까 전통적인 자동차 업체들 뭐 우리 현대기아차도 마찬가지일 테고 뭐 BMW나 뭐 벤츠 뭐 포드나 뭐 GM 이런 회사들도 네. 참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정말 진짜 개나 소나 다 자동차 만든다고 뛰어드네. 네. 이런 소리 정말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무너지는 소리가 막 느낄 것 같아. 네. 자신들이. 네. 그러니까 사실은 작년에 독일에서 한 전장업체가 파산 선고를 했어요. 작년 12월에. 예. 2020년 12월에. 슈투트가르트 인근에 있는 전장업체인데 주로 이 내연기관에 있는 부품을 만드는 업체예요. 예. 그런데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이 사라져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하. 판매량이 우선 작년에 유럽 같은 경우는 락다운 때문에 자동차 판매율이 20%가량 줄였습니다. 예. 여기에 준 데다가 전기차까지 많이 만드니까 자신들의 부품을 예를 들면 매달 10,000개 팔다가 5,000개만 팔게 되거나 7,000개 팔아도요. 생산성, 경제성이 안 맞아서 이거를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규모의 경제가 붕괴되는 원칙이 붕괴되는 거기 때문에. 이러면 이런 업체들이 우리식으로 하면 1차 벤더들, 2차 벤더들의 내연기관과 관련된 벤더들의 줄도산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거대한 이 판들이 움직이게 되면 피해를 보는 층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자동차 산업만의 문제겠느냐. 어쨌든 그 구글이나 애플 같은 회사들이 어쨌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안드로이드 아니면 iOS를 쓰는 거잖아요. 네. 그 사람들의 지금 데이터들이 다 수집되고 있는 거고 그렇죠. 뭐 원튼 원치 않든 네. 이 데이터를 갖고 있는 데는 구글하고 애플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논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바마 과거 정부 시절에 이 논의가 있다가 멈췄었는데 다시 논의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예. 이렇게 모여 있는 데이터를 자동차 생산업체가 가질 것이냐, 예. 통신사가 가질 것이냐, 예. 또는 카 OS를 만드는 업체가 가질 것이냐. 예. 그런데 이제 이 유럽 같은 경우에는 통신사나 자동차 업계 우리 반반하자 예. 이런 얘기들도 있고, 예. 그리고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애플하고 구글도 가져야 되는 것처럼 OS를 예. 만드는 업체도 가졌지만 스타트업들도 필요하지 않냐. 그 데이터를 가져야 서비스를 갖다가 익명화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예. 다양한 또 다른 스타트업들도 나오고 서비스들도 진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데이터 주권 예. 또는 데이터 소유권 예. 이것을 어떻게 공정하게 그리고 시민들에게는 개인정보가 안 나가게 안전하게 이것을 관리하고 이것의 경제적 가치를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것인가도 대단히 중요한 사회적 어젠다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구글이나 애플이 허락을 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애플을- 사인을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예. 우리가 정부가 규제할 수 있죠. 왜 현대차의 예를 들자라면 제네시스의 주행 데이터를 구글이
같이 연구하면서 들여다보게 할 것이냐. 예. 내가 차를 구매할 때 주행 데이터를 가져간다는 아마 서명을 하셨을 거예요. 예. 서명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이렇게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서명 없이 또 쓸 수 있는 것이냐. 이거는 분명히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어떻게 쓸 것인가는 앞으로 되게 뜨거운 사회적인 논의의 부분이 통신사도 아니 그 데이터를 옮기기 위해서 우리를 거쳐갔으니 망을 파이프를 예. 우리도 잠깐 같이 보면 안 될까?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통신의 미래는 모빌리티야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 한국의 대형 통신사에서. 예. 그러면 그쪽에서도 관심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보통 데이터가 새로운 기름이라고 뭐 많이 은유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 주행 데이터에 대한 관심과 이 욕심은 대단히 많은 다양한 주체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주행 데이터뿐만이 아니고 네. 구글과 애플은 주행 데이터만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거기에서 어떤 내비게이션 앱을 쓰느냐 네. 뭐 다 알고 있죠. 내가 그 하다못해 뭘 검색만 해도 어떤 걸 검색하는지도 다 네. 하고 있으니 네. 이게 자동차 산업뿐만이 아니고 네. 거의 모든 제조업들이 다 블랙홀처럼 그렇게 막 네. 이런 데이터를 갖고 있는 데이터를 독점적으로 갖고 있는 네. 이 회사들한테 다 빨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우려가 물론 그런 우려는 스마트폰이 만들어질 때부터 있었어요. 근데 그 우려가 있었고 지금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이후에도 지금 계속해서 미국에서도 계속 청문회가 열리고 있고 관련된 이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이슈들이 다양한 형태의 규제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러한 흔히 말하는 이 감시의 문제, 감시 사회로 가지 않느냐, 뭐 또는 이러한 데이터의 경제적 이익을 왜 페이스북의 데이터는 나도 만들고 인스타그램의 데이터는 나도 만들었는데 여기서 오는 모든 경제적 이익은 그 회사가 다 가져가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충분히 이용자들에게도 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처럼 저는 자동차에서도 이러한 논의들은 또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디지털 세상에서 디지털 경제에서 디지털 사회에서 이 데이터의 가치만큼 기여한 만큼 이용자들도 거기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가야 된다는 주장들은 앞으로 더욱더 목소리가 커질 거라고 보고요. 이것도 하나의 논의돼야 될 하나의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참 이게 오늘 참 얘기 들어보니까 앞으로 좀 종종 좀 나와 주셔서 이런 좀 그 미래 그 디지털 이 경제 얘기, 생태계 얘기 좀 자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그거 하나 좀 궁금해요. 그 전기차에서 우리가 현대차도 그러니까 과거에 뭐 옛날 코나 뭐 불 많이 났다고 하지만 코나 전기차도 있었고 뭐 니로라는 기아에서 나온 전기차도 있었고 이거 아이오닉 5는 완전히 다른 거라고 하잖아요. 지금 나오는 거. 그런데 그게 제가 뭐 이렇게 이거 프로 진행하면서 좀 들어보니 플랫폼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그거 별거 아닌 것 같던데 그게 그렇게 그 개발하고 만들기가 어려운 겁니까? 보통 그렇죠. 플랫폼이라는 걸 지금도 플랫폼으로 만들어요. 예를 들면 소나타하고 K5가 같은 플랫폼을 쓰고 있죠. 아우디 3하고 골프가 같은 플랫폼을 쓰고 있고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이 하나의 플랫폼 흔히 말해서 생산 라인이라고 할 수 있죠. 생산 라인들. 이 라인을 만드는 데는 어마어마한 투자가 생산 설비에 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봤을 때는 이 전기차 하나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막대한 돈을 투자해야 될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폭스바겐에서 MEP라고 하는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전기차 플랫폼. 그랬더니 포드가 유럽에서 생산되고 판매되는 전기차는 우리 너네 플랫폼 쓸게. 이렇게 왜? 이건 모듈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 아이오닉 5하고 기아차의 EV6하고 같은 플랫폼입니다. 즉 기본 골격은 같은 거지만 흔히 말해서 이렇게 표현해서 좀 껍데기를 바꾼 거고 안에 인테리어를 좀 바꾼 거고 좀 느낌을 바꾼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또 다른 베리에이션, 그러니까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예를 들자면 다른 업체가 어느 날 이것이 워낙 경제성이 좋고 좋으니까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토요타가 우리도 그거 쓸게. 그럼 너무나도 좋은 거죠. 그러면 현대차 입장에서는 이러한 플랫폼 하나 만드는 데 들어갔던 막대한 돈의 리턴, 이 흔히 말하는 ROI가 대단히 빠른 속도 내에 회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다른 라인을 하나 더 만들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이번에 SUV용 플랫폼을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부분을 결정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이 플랫폼 전략은 대단히 중요하고 원래 지금 기존 자동차 업체가 지금 거대해지고 많은 합병들이 일어나는 이유들도 이 플랫폼을 공유하면서 생산비에 대한 절감, 그래서 이윤율을 높이기 위한 이러한 기본적인 흐름들은 과거에도 있어 왔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플랫폼이라는 걸 그 기반으로 해서 많이 그 수익이 좀 될 수 있다라는. 왜냐하면 자동차의 수익률이 보통 10%대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해서라도
돈을 내고 있다는 걸 플랫폼 중요한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정수 박사였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유튜브로 경제쇼 플러스 업로드됩니다. 이번 주 주제는 금리입니다. 같은 얘기라도 참 빠져들게 만드는 박정호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찾아뵙겠고요. 지금까지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의 경제쇼였습니다. 여러분, 저로 말할 것 같으면 KBS 1라디오 최경련 경제쇼 진행, KBS 탐사보도팀 미디어 포커스